미친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우리 아내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요트 갑판 위 남편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잠수사의 산소 호흡기 줄을 구둣발로 짓눌렀습니다. 그 시각 수심 5미터 아래 차가운 강화유리 너머로 피 맺힌 쪽지 한 장이 달라붙었습니다. 이 배는 감옥입니다. 살려주세요. 창백하게 질린 재벌 여회장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잠수사는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의 비명이 수면 위로 단 한마디도 새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화려한 호화 요트 뒤에 숨겨진 잔혹한 감금과 약물, 그리고 10년 전 바다 밑에 수장시켰던 추악한 살인의 비밀까지. 가장 낮은 곳의 다이버가 가장 높은 곳의 여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잠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주 성산 앞바다였습니다. 아침 6시가 채 안 된 시각, 바다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파도 한 점 없이 고요한 수면 위에 하얀 선체의 요트 한 척이 정박해 있었어요. 길이만 해도 20걸음은 좋게 넘을 크기였고, 갑판 위에는 탑승객이 아닌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요트의 이름은 세령호였어요. 선체 옆면에 금박으로 새겨진 그 이름이 새벽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포구 쪽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덜컹거리며 방파제 끝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며 장화 씨는 발이 먼저 땅을 짚었어요. 그 뒤를 이어 키가 훤칠한 남자가 몸을 일으켰죠. 강도현이었습니다. 42살. 얼굴엔 바닷바람이 새겨놓은 주름이 나이보다 깊게 팼고 두 눈은 짙은 먹빛이었어요. 웃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입꼬리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얼굴이었죠. 도연은 트럭 짐칸에서 산소통과 잠수 장비가 담긴 가방을 꺼내 어깨에 걸쳤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박철수가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어요. 야, 도연아. 도연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수가 종종 걸음으로 뒤를 따라붙으며 말했죠. 나 어제 저녁에 그 요트 찾아봤거든. 세령그룹 회장 개인 소유라더라. 오세령이라고 알지?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 여자. 근데 요즘 공식 석상에 안 나온다고 인터넷에 말이 많더라고. 도연은 방파제 끝에 멈춰서서 요트를 훑어봤어요. 갑판 위 경비원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눈을 가늘게 뜨고서였죠. 스크류 점검 의뢰 맞지? 도연이 묻자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폐그물이 걸렸다고. 돈은 3배로 준다 하더라. 일 끝나면 바로 자리를 비켜달라는 조건이고. 도연은 말없이 잠수복 지퍼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산소통을 점검하며 말을 이었죠. 너는 돈 받고 일하면 그만이야. 괜히 이상한데 신경 쓰지 마. 알겠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뒤집어 쓰며 수면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철수가 산소 공급 호스를 도연의 허리에 연결하며 낮게 중얼거렸죠. 한 번만 더 말한다. 이상한 거 봐도 못 본 척해. 도연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단번에 감쌌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빛은 점점 옅어졌죠. 요트의 거대한 선체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윤곽을 드러냈어요. 도연은 스크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폐그물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감겨 있었어요. 3겹, 4겹으로 뒤엉킨 채 스크류날 사이사이를 파고들어 있었죠. 도연은 허리춤에서 작업용 칼을 꺼내 그물을 한 가닥씩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야 왼쪽으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렸죠. 요트 선체 아랫부분 수심 5미터쯤 되는 지점에 강화 유리창이 하나 있었어요.
선실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조명 아래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자였죠. 창에 바짝 붙어선 채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어깨 위로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듯 갈라져 있었죠. 도연은 작업을 멈췄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손 안에는 수첩에서 뜯어낸 듯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여자는 그 종이를 유리창에 천천히 밀어붙였습니다. 도연의 눈이 종이 위의 글씨를 읽었어요. 이 배는 감옥입니다. 살려주세요. 물속인데도 도연의 몸이 굳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도연의 눈과 정확하게 마주쳤죠. 말로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이 그 눈동자 안에 전부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도 절망도 그리고 마지막 한 조각의 간절함도요. 도연은 그 눈을 10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산소가 떨어져 가던 동료의 눈에서 본 바로 그 눈빛이었죠. 그 순간 도연의 발목에 강한 진동이 전해졌어요. 위쪽에서 산소 공급 호스를 발로 세게 밟는 신호였습니다. 작업 종료를 강요하는 신호였죠. 도연은 여자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여자는 종이를 유리창에 붙인 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죠. 도연은 오른손 검지를 들어 잠깐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즉시 수면을 향해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수면을 뚫고 솟구쳐 오르자마자 갑판 위에서 굵은 목소리가 날아들었죠. 작업 끝났어요? 장비 거두세요. 박 실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 목이 굵고 어깨가 떡 벌어진 체형의 눈빛은 냉랭했어요. 도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부하 직원에게 손짓하며 말했죠. 장비 수거해. 철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물이 아직 다 안 잘렸는데요. 스크류날 사이에 낀 거 놔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깁니다. 박 실장이 철수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으며 말했어요. 됐어요.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부하 직원 2명이 방파제 쪽으로 내려와 산소 공급 장비에 손을 대려 했죠. 도연이 마스크를 벗으며 천천히 방파제 계단을 올라섰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잠수복 차림으로 박 실장 앞에 섰습니다. 도연의 눈이 박 실장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죠. 스크류날에 그물이 남아있으면 출항할 때 엔진 타버립니다. 책임 못 집니다. 박 실장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수고했어요. 봉투 하나를 도연의 가슴에 밀어붙였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죠. 도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장비 가방을 집어들고 방파제를 걸어 나왔습니다. 철수가 종종 걸음으로 쫓아오며 속삭였죠. 야, 돈은 챙겨야지.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어요. 철수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도연은 앞 유리창 너머 멀어지는 요트를 바라봤죠. 가판이 박 실장이 여전히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포구 들어가서 얘기해.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트럭이 방파제를 빠져나오는 동안 도연은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수면 아래 유리창에 손을 대고 서 있던 여자의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포구 안쪽 낡은 횟집 앞에 트럭을 세우자마자 철수가 물었습니다. 뭔데? 말해봐. 도연이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입을 열었어요. 요트 안에 여자가 있었어. 선실 유리창에 종이를 붙여서 보여줬는데 철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죠.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차 안에 침묵이 깔렸어요.
철수가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쥐며 말했죠. 도연아, 그거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다. 저 요트가 누구 건지 알잖아. 도연이 고개를 돌려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알아. 그러면,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거야. 도연이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철수가 창문을 내리며 불렀죠. 야, 강도연. 너 설마. 도연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어요. 포구 안쪽 작은 가게에서 철수가 스마트폰을 들어 검색하기 시작했죠. 잠시 후 화면을 도연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세령그룹 오세령 회장 건강 이상으로 공식 일정 전면 중단. 알코올 의존증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요트에서 요양 중. 도연이 기사를 읽는 동안 철수가 말했습니다. 공식 발표야. 병으로 쉬는 거라고. 네가 본 게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도연이 스마트폰을 철수에게 돌려주며 말했죠. 병으로 쉬는 사람이 그런 눈을 하고 있진 않아. 철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그럼 어쩔 건데?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혜경에 얘기해 볼게. 철수가 팔을 붙잡으며 말했죠. 야야야. 무슨 증거가 있어. 네가 물속에서 봤다는 것만 가지고 혜경이 움직일 것 같아? 도연이 팔을 빼며 말했어요. 안 움직이면 그때 다시 생각하지. 그날 오후 도연은 제주해양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하자 담당 경찰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죠. 세령호 말씀이시죠? 저희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령 회장님이 건강 문제로 요양 중이신 건 그룹 측에서 공식 확인한 사항이에요. 선상 감금 의혹은 근거가 없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유리창에 살려달라는 쪽지를 붙여서 보여줬어요. 담당 경찰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환자분이 혼란 상태에서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동반 탑승 중이고 가족이 보호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강제 진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죠.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방파제에 나왔어요. 저 멀리 어둠 속에 세령호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나침반 하나를 꺼냈죠. 바늘이 닳아 금이 간 오래된 나침반이었어요. 10년 전 바다에서 잃은 동료 이진수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숨이 끊기기 직전 진수가 도연의 손에 쥐어줬던 것이었죠. 도연은 나침반을 쥔 채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진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오늘 유리창 너머에서 봤던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죠. 도연이 눈을 떴어요.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도연은 트럭으로 돌아가 뒤쪽 짐칸을 열었어요. 야간 투시경과 소형 산소통, 그리고 방수 케이스에 담긴 소형 위성 위치 추적기를 꺼냈죠.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도연이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확인하러. 야, 강도연. 너 미쳤어. 밤에 혼자 거기 들어가면. 도연이 전화를 끊었죠. 밤바다는 낮보다 더 깊고 더 차가웠어요. 도연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수면 위로 몸을 낮춰 세령호 쪽으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파도 소리에 몸을 실어 최대한 소리를 죽였죠. 요트에서 50m쯤 떨어진 지점에서 멈췄어요. 그때 요트 옆면 보조보트에서 두 남자가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대형 여행 가방이었죠. 두 사람이 가방을 흔들어 기세를 붙이더니 바다 한가운데로 내던졌어요. 육중한 물소리와 함께
가방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즉시 위치 추적기에 좌표를 마킹했죠. 그리고 산소통도 없이 숨을 깊게 들이켜고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서 도연은 가방이 가라앉는 방향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폐가 조여들었죠. 다리를 강하게 차며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손끝에 가방 손잡이가 닿았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수면을 향해 올라갔어요. 귀가 울리고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수면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 도연은 소리 없이 숨을 토해냈습니다. 요트 위쪽에선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도연은 가방을 끌고 어둠 속을 헤엄쳐 방파제로 돌아왔습니다. 방파제 구석진 곳에 앉아 가방 지퍼를 열었죠. 안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휴대전화 한 대, 젊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병 여러 개였습니다. 도연이 병 하나를 들어 올렸죠. 뚜껑이 열린 채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유나야, 엄마가 꼭 돌아갈게. 도연은 그 글씨를 손끝으로 한번 훑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철수의 트럭이 방파제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났죠. 헤드라이트가 도연을 정면으로 비췄어요. 차에서 내린 철수가 도연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가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도연이 대답했어요. 요트에서 버린 거야. 철수가 빈 약병을 집어들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죠. 도연아? 응.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를 방수 케이스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철수가 올려다보며 말했죠. 야, 어디가? 도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열어봐야지. 철수가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진짜 너는? 두 사람은 말없이 트럭에 올라탔죠. 트럭이 방파제를 빠져나가는 동안 세령호의 불빛은 밤바다 위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튿날 이른 아침, 도연은 철수의 수리점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철수가 도연의 행색을 보며 말했죠. 밤새 어디 있었어? 도연이 수리점 안으로 들어서며 휴대전화를 꺼내 작업대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열어줘. 철수가 전화기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 가방에서 나온 거야? 응. 철수가 서랍을 뒤지며 중얼거렸죠.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난 그냥 고장난 전화기 고치는 거고. 잠금 해제용 소형 장비를 꺼내 전화기에 연결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기다렸습니다. 10여 분이 흘렀죠. 화면이 열리는 순간 도연과 철수는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영상이었습니다. 10초도 채 안 되는 짧은 영상이었죠. 화면 속 여자는 오세령이었어요.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엉켜 있었습니다. 여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한태준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이 말만은 꼭 남겨야 해서요. 영상은 거기서 뚝 끊겼어요. 철수가 전화기를 작업대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철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손에서 놓아야 해. 도연이 고개를 들며 물었죠. 한태준이 누군지 알아? 철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세령그룹 전무잖아. 오세령 회장 남편이고 요즘 그룹 살림 다 챙긴다는 사람. 도연이 철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우리 동생들 수장시킨 그 수중공사. 발주처가 세령그룹이었어.
철수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가 다시 닫혔죠. 작업대 위에 전화기 화면이 꺼지며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철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도연이 전화기를 집어들며 말했죠. 구해야지. 철수가 손을 내리며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10년 전 동료를 잃은 뒤로 꺼져 있던 무언가가 그 눈 안에서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긴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도 끼워줘. 도연이 철수를 바라봤죠. 철수가 작업대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진수 녀석 생각하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철수의 어깨를 한번 손으로 짚었다가 떼었습니다. 수리점 작은 창문 너머로 제주 바다가 보였죠. 세령호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얀 선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태주는 요트 맨 위층 모니터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화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흰 셔츠, 손목에는 묵직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화면 속 세령호 가판과 선실 곳곳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태주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잠수사 신원 확인했어? 박 실장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죠. 강도현, 42살, 제주에서 산업 잠수 일하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고요. 태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특수부대. 예.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리며 말했죠. 10년 전 세령 건설 수중 공사 사고. 생존자 명단 다시 뽑아봐. 박 실장이 태블릿을 몇 번 두드리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현. 있습니다. 모니터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죠.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원한이 있는 사람이 우리 배 주변을 기웃거렸다는 거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처리할까요? 태준이 손을 들어 박 실장을 제지하며 말했죠. 아직은. 일단 지켜봐. 그리고 그 잠수사가 스토커라는 증거부터 만들어.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실을 나갔어요. 태주는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선실 카메라 화면 속에 세령이 보였죠. 침대 위에 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화면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어요. 어디서 쓸데없는 짓을 해. 세령의 선실은 넓었지만 차가웠습니다. 창문은 강화유리였고 바깥쪽에서만 열리는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죠. 방 안에는 화장대와 침대, 그리고 소파 하나가 전부였어요. 세령은 어제 유리창에 쪽지를 붙였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잠수사의 눈빛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죠. 그 눈이 자신의 글씨를 읽는 순간 분명히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세령은 소파 팔걸이 아래 숨겨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볼펜을 꽉 쥐었죠. 수첩에 작은 글씨로 적어 내려갔어요. 3년. 버텼다. 조금만 더. 그때 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죠. 쟁반 위에는 약봉지와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40대, 눈빛이 날카롭고 인매가 굳은 여자였습니다. 진짜 간호사가 아니었죠. 태준이 심어놓은 감시자였어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세령이 수첩을 등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안 먹어. 여자가 쟁반을 협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전무님 지시입니다. 세령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 사람 짓이라면 더 안 먹어. 여자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협탁 서랍을 열어 주사기를 꺼내며 말했죠. 드시지 않으시면 이걸로 해야 합니다. 세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주사기를 든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령의 눈동자가 떨렸죠. 세령은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있는 힘껏 여자의 손목에 내리쳤어요.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세령은 침대 모서리에 몸을 부딪히며 뒷걸음쳤죠. 그리고 침대 밑에서 낮에 몰래 감춰둔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팔목에 갖다 댔습니다. 여자가 굳어버렸죠. 세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사 한 번 더 들이밀면 진짜로 그어버린다. 그럼 네가 책임져. 여자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무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세령이 말했죠. 그래. 가서 불어. 여자가 선실문을 닫고 나갔어요. 세령은 유리 조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있었죠.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어요. 숨을 고르며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잠수사가 올라가며 보낸 신호가 떠올랐죠. 검지 하나를 들어보인 손짓이었어요. 잠깐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세령은 그 손짓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죠. 한편 도연은 철수의 수리점 한켠에 앉아 세령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파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메모, 영상 파일들이었어요. 그중 하나의 메모 파일을 열었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계좌번호처럼 보이는 숫자들과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철수가 옆에서 들여다보며 말했죠. 이게 뭐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태준이 만든 유령 회사들인 것 같아. 세령 회장이 미리 정리해 둔 거야. 철수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어요. 이걸 3년 동안 모은 거야? 그 안에서?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빠져나갈 나를 기다리면서. 철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 우리한테 연락하려고 일부러 폐금을 의뢰를 넣은 거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죠. 그럴 수도 있어. 철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보통 배짱이 아니네. 그 안에서 도연은 다시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영상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열었죠. 이번엔 소리가 없는 영상이었어요. 세령이 창문 앞에 서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화면 날짜를 보니 사흘 전이었죠. 세령이 종이를 들어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유령 좌표, 아버지 배, 북위 33도 27분 12초, 동경 126도 55분 48초. 도연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먼저 말했죠. 나 저 좌표 알아. 도연이 물었어요. 어디야?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동생들 수장된 데야. 방안이 조용해졌죠.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거야. 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큰 거다. 그때 도연의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도연 씨, 도연이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박 선장이요. 세령우 원래 선장이었소. 지금 당장 만나야겠소. 도연이 철수를 바라봤죠. 철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성산 포구 동쪽 끝. 파란 지붕 창고 앞으로 오시오. 혼자 오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철수가 말했죠. 나도 갈게. 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어. 그래서 혼자 가게. 덧칠 수도 있잖아.
도연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죠. 차로 멀찍이 따라와. 내가 신호 보내면 와. 철수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어디 있어. 두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성산 포구 동쪽 끝은 관광객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죠. 낡은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어선 몇 척이 묶여 있었어요. 파란 지붕 창고 앞에 차를 세우자 안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60대 후반, 등이 굽고 얼굴은 가죽처럼 검게 탔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사람처럼 선명했어요. 강도연 씨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창고 안으로 손짓했죠. 들어오시오. 창고 안은 낡은 어구들로 가득했어요. 한쪽 구석에 접이식 의자 2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선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죠. 세령호에서 일한 잠수사가 강도연 씨 맞소? 도연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박 선장이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유리창에서 쪽지 본 거 맞소? 도연이 박 선장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 선장이 긴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가 오 회장님 아버지, 오선대 회장님 밑에서 30년 일한 사람이요. 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한테 좌표 하나를 남겨줬소. 도연이 말했습니다. 북위 33도 27분. 박 선장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세령 회장님도 알고 있소? 영상으로 남겨뒀더군요. 박 선장이 무릎을 손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 어른 딸이요. 역시. 도연이 물었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박 선장이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태준이 오선대 회장님을 죽인 증거요. 그리고 10년 전 수중 공사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도. 도연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 선장이 말을 이었죠. 선대 회장님이 그걸 알고 태준을 잡으려 했는데 오히려 먼저 당하셨소. 배 사고로 위장해서. 나는 그날 현장에 있었소. 내 눈으로 다 봤소. 창고 안에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박 선장이 손등에 굵은 힘줄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나한테는 손녀딸이 있소. 태준이 그 아이를 알고 있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선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강도연 씨가 나타났으니 나도 움직일 수 있겠소.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죠. 요트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먼저. 박 선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방법이 있소. 매주 화요일 오전에 식자재 납품 트럭이 들어가오. 내가 그 트럭 기사를 알고 있소. 도연이 박 선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선장이 주름진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웃음을 올리며 말했죠. 30년을 기다렸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소. 창고 문을 열고 나서자 햇빛이 쏟아졌어요. 도연은 멀찍이 세워진 철수의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죠. 도연은 트럭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죽은 동료들, 세령의 아버지, 그리고 한태준. 모든 것이 한 사람을 향해 연결되고 있었죠.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 멀리 세령호가 보였습니다. 흰 선체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도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부드럽게 두드렸죠. 마치 대답하듯이요. 화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성산 포구 외곽도로에 낡은 냉장 트럭 한 대가 시동을 끄고 서 있었어요. 박 선장이 운전석에서 내려 짐칸 뒤쪽 문을 열었죠. 짐칸 안은 채소 상자와 생선 박스들로 가득했어요. 박 선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오. 바닥 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도연이 장비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짐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채소 상자 뒤에 몸을 납작하게 눕혔죠. 박 선장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검문소 통과까지 20분이요. 숨 참으시오. 짐칸 문이 닫혔어요. 어둠이 쏟아졌습니다. 냉장 트럭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몸을 파고들었죠. 생선 비린내와 채소 냄새가 뒤섞였어요. 도연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시절 컨테이너 안에 사흘을 버틴 훈련이 떠올랐죠. 그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멈추더니 바깥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납품 차량입니다. 트렁크 열어봐요.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짐칸 안을 훑었죠. 도연은 채소 상자 뒤에서 숨을 멈췄어요. 손전등 빛이 도연의 발끝 바로 앞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짐칸 문이 다시 닫혔죠. 도연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멈추더니 짐칸 문이 열렸죠. 박 선장이 낮게 말했어요. 내리시오. 빠르게. 도연이 짐칸에서 내렸습니다. 요트 선미 쪽이었죠. 경비원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어요. 박 선장이 선박 아랫부분 철판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평형수 탱크가 나오. 거기서 배관을 타고 올라가면 선실층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세령 회장실이 몇 층입니까? 2층 선미 쪽이요. 배관이 방 벽면을 타고 올라가오. 박 선장이 도연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하오. 도연이 박 선장의 손을 한번 맞잡았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데리고 나옵니다. 도연은 선박 아랫부분 철판 틈새로 몸을 비집어 넣었어요. 평형수 탱크는 어둡고 좁았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물이 고여 있었죠. 도연은 헤드랜턴을 켜고 배관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배관을 붙잡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배관이 손에 거칠게 닿았죠. 좁은 공간이었지만 도연의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2층에 닿았습니다. 도연은 배관 옆 벽면을 손끝으로 두드렸어요. 짧게 2번, 길게 1번, 다시 짧게 2번. 모스 부호였습니다. 12시 선미 탈출. 벽면 안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도연은 다시 두드렸죠. 이번엔 벽면 안쪽에서 희미하게 응답이 왔어요. 손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짧게 1번. 알겠다는 신호였죠. 도연은 입꼬리를 한쪽으로 당겼어요. 그리고 배관을 타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편 세령은 벽면에 귀를 바짝 붙인 채 두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이고 분명한 진동이었죠. 누군가가 배관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세령은 벽에서 귀를 떼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손으로 눈을 꾹 눌렀죠. 울 시간이 없었어요. 세령은 침대 밑에서 미리 챙겨둔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조리실에서 몰래 가져온 단단한 국자 하나와 낮에 창문 청소를 핑계로 빼돌린 청소 소리였어요. 보잘것없는 무기였죠.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세령은 소파 옆에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죠.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박 실장이 들어왔죠. 태준이 서류 봉투를 소파 위에 던지며 말했어요. 오늘은 도장 찍어야 해. 세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싫어. 태준이 느릿느릿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세령아,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어제 외부인이 배 근처를 기웃거렸거든. 세령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표정을 고쳤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태준이 세령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유나 요즘 잘 지내더라. 제주 별장에서. 세령의 턱이 굳었어요. 태준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무릎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경영권 이전 서류야.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럼 유나도 안전하고 너도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세령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세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죠. 그 도장 찍으면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도 아버지처럼. 태준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다가 다시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세령이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배 사고.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있어.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세령 앞에 바짝 다가섰죠. 증거 있어? 세령이 물러서지 않으며 말했어요. 곧 생길 거야.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세령을 내려다보다가 박 실장에게 말했죠. 주사 준비해. 세령이 뒤로 물러서며 국자를 집어들었어요. 태준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로 뭘 하려고. 세령이 국자를 꽉 쥐며 말했죠. 가까이 오면 알게 될 거야. 박 실장이 주사기를 들고 세령 쪽으로 다가섰어요. 세령은 박 실장의 손목을 향해 국자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 실장이 주사기를 떨어뜨렸죠. 태준이 세령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트 전체가 암흑에 잠겼죠. 메인 배전반이 나간 것이었어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비상 발전기.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뒤섞였죠. 세령은 어둠 속에서 소파 모서리를 손으로 짚으며 문 쪽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그때 문이 터졌습니다. 도연이었죠. 헤드랜턴을 켠 채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섰어요. 어깨에는 여분의 잠수 장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어둠 속에서 세령을 찾았죠. 오세령 회장님. 세령이 말했어요. 여기요. 도연이 세령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잡아요. 놓지 말고. 두 사람이 선실을 뛰쳐나갔어요. 복도에서 경비원 2명이 손전등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죠. 도연이 세령을 벽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붙어 있어요. 도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첫 번째 경비원의 손전등을 쳐내고 팔을 비틀었죠. 두 번째 경비원이 전기 충격기를 들이밀었어요. 도연이 몸을 낮추며 경비원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바닥에 떨어졌죠. 도연이 경비원의 등을 밀어 복도 벽에 부딪히게 했어요. 두 경비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연이 세령에게 말했죠. 뛰어요.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 갑판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밤바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 순간 비상 발전기가 가동됐죠. 요트 전체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가판이 경비원들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울렸죠. 태준이었습니다. 세령아, 유나 생각해. 세령의 발이 굳었어요. 도연이 세령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이 배에서 나가는 거예요. 세령이 도연을 바라봤죠. 도연의 눈이 세령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령이 입술을 깨물었죠. 그 순간 박 실장이 갑판 위로 올라서며 마취총을 들어 올렸어요. 탕! 도연이 세령 앞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마취 바늘이 도연의 등에 박혔죠. 도연이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세령이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
도연이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한 손으로 세령의 허리를 잡고 난간 쪽으로 달렸죠. 박 실장이 소리쳤어요. 잡아. 도연이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세령을 바라봤죠. 세령이 도연의 눈을 봤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숨 참아요. 두 사람이 밤바다로 뛰어들었죠. 차가운 물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도연은 마취 기운이 온몸으로 번지는 것을 느꼈어요. 손가락 끝이 저려왔죠. 하지만 세령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분의 호흡기를 꺼내 세령의 입에 물렸어요. 세령이 눈을 크게 뜨며 호흡기를 잡았죠. 도연이 수중 추진기를 가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 바닷속을 빠르게 가로질렀어요. 요트의 서치라이트가 수면 위를 훑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죠. 수면 위 어딘가에서 철수의 어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취 기운과 싸우며 추진기를 놓지 않았어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세령의 손목을 잡은 손만큼은 풀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야. 여기. 철수가 배전에서 팔을 뻗었죠. 세령이 먼저 철수의 손을 잡고 어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도연이 어선 갑판에 올라서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세령이 도연의 몸을 받치며 소리쳤죠. 철수 씨, 빨리요. 철수가 이미 엔진을 최대로 올리고 있었어요. 어선이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세령이 갑판에 주저앉은 채 도연의 등에 박힌 마취 바늘을 뽑았어요. 도연이 신음하며 눈을 감았죠. 세령이 도연의 볼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눈 떠요. 강도연 씨, 눈 떠요. 도연이 눈을 반쯤 뜨며 말했어요. 나옵니까? 세령이 눈물이 차오른 눈으로 말했죠. 나왔어요. 나왔어. 도연이 눈을 다시 감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철수의 어선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멀리서 세령호의 서치라이트가 수면을 훑고 있었죠. 하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세령은 도연의 머리를 무릎 위에 얹은 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바람이었죠. 차갑고 짜고 거칠었어요. 세령은 그 바람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제주 중산간의 낡은 창고 안에는 비릿한 곰팡이 냄새와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오세령은 강도연이 건네준 낡은 면 티셔츠로 몸을 감싼 채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강도연은 창고 한쪽에서 어깨에 자상을 수건으로 압박하며 무전기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던 철수가 들이닥치며 휴대폰 화면을 내밀자 창고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도연아, 큰일 났다. 한태준 이 인간이 보통 놈이 아니야. 뉴스에 내 얼굴이 유괴범으로 도배됐다니까요. 철수가 다급하게 외치며 보여준 화면 속에는 강도연의 신상 정보가 범죄자처럼 떠올라 있었어요. 앵커는 오세령 회장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납치되었다며 발견 즉시 신고하라는 속보를 전하고 있었죠. 오세령은 그 화면을 곁눈질로 확인하고는 실소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기가 나를 가둬놓고는 이제 와서 내가 납치를 당했다니. 한태준, 당신 정말 끝까지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군요. 강도연은 상처를 지그시 누르며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저들은 늘 법보다 앞서서 여론을 주무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세령은 강도연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애절하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 내 휴대전화 속 영상 확인했나요?
한태준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내가 다 기록해뒀단 말이에요. 도연은 작업대 위에 놓인 기기를 턱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영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한태준 같은 인간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파두거든요. 박 선장님이 말씀하신 그 좌표, 거기 숨겨진 진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철수가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도연아. 지금 밖에는 경찰들이 깔렸어. 내 얼굴이 이렇게 팔렸는데 어떻게 배를 띄워요? 그리고 유나가 인질로 잡혀 있다면서요. 유나부터 구해야지. 딸의 이름이 나오자 오세령은 강도연의 소매를 붙들고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유나부터 구해주세요. 한태준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도구로 쓸 사람이에요. 지금 제주 별장 지하실에 갇혀 있을 거예요. 강도연은 오세령의 절박한 눈빛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무거운 입등을 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장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은 여기 계셔야 해요. 얼굴이 알려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오세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아니요. 나도 가야 해요. 별장 보안 코드는 나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나가 나를 봐야 안심할 거예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직접 보여줘야 해요. 결국 강도연은 선반에 있던 낡은 해녀복과 밀짚 모자를 오세령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이거 입으세요. 마스크도 꼭 쓰시고요. 철수 형, 트럭 시동 걸어. 해안가 절벽 쪽 동굴길로 간다. 거기는 경비들이 잘 모르는 사각지대니까요. 세 사람은 서둘러 창고를 나섰어요. 낡은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긴 오세령은 덜컹거리는 진동 속에서도 가슴 속 서류 봉투를 꽉 쥐었죠. 이윽고 트럭이 멈춰서고 깎아지른 절벽 아래 검은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이 오세령의 손을 이끌며 동굴 안으로 신중하게 발을 들였어요. 여기서부터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해요. 이 동굴 끝이 별장 지하 보일러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먼저 들어갈 테니 신호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오세령은 젖은 동굴벽을 짚으며 도연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동굴 끝 철문을 조심스레 열고 복도로 들어서자 멀리서 한태준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죠. 유나야, 아빠 말 들어. 내 엄마는 지금 미친 거야. 나쁜 남자랑 도망가서 너를 버린 거라고. 이 서류에 이름만 적으면 아빠랑 서울로 갈 수 있어. 방 안에서 유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싫어. 아빠 거짓말쟁이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엄마는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한태준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내 엄마가 그룹을 망치고 있는데 너까지 이럴 거야? 당장 서명해. 오세령은 그 소리에 이성을 잃고 방으로 뛰쳐나가려 했죠. 도연이 오세령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제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금은 참아야 해요. 유나 양은 제가 구할 테니 회장님은 서재로 가세요. 금고에 있는 선대 회장님 장부부터 챙겨야 합니다. 오세령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도연은 복도 끝을 지키던 경비원 2명에게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경비원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도연의 단단한 주먹이 그들의 턱을 무너뜨렸죠. 두 남자가 바닥에 고꾸라지자 도연은 무전기를 빼앗아 짓밟아 버렸어요. 그 사이 오세령은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안 번호를 하나하나 누르자 액자 뒤편에 숨겨진 비밀 금고가 열렸죠.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과 태준의 비자금 내역이 빼곡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아버지. 오세령이 서류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낼 때 서재 입구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죠. 결국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군. 오세령, 생각보다 끈질기네요. 한태준이었어요. 그는 권총을 든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재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오세령은 서류를 뒤로 감추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한태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식한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해?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어요? 한태준은 총구를 오세령의 이마를 향해 겨누며 차갑게 대꾸했어요. 죽은 노인네 이야기는 지겹군요. 그 영감은 고집을 피우다 화를 자초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서류 내놔요.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죽어서도 못 나오는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요. 순간 서재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강도연이 환기구를 부수고 내려왔습니다. 도연은 착지와 동시에 한태준의 손목을 강하게 걷어찼죠. 총이 바닥을 굴러 멀어지자 당황한 한태준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누구야? 너였나? 그 잠수사놈? 강도연은 태준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10년 전 바다 밑에서 죽어간 내 동료들 이름 기억합니까? 당신이 돈 몇 푼 아끼려고 결함 있는 자재 쓰고 사고 낸 그 현장 말이에요. 오늘 그 죗값을 여기서 다 받아내 줄게요. 도연의 주먹이 태준을 향하려던 찰나 별장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태준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경찰들이 왔어. 너는 지금 납치범이고 유괴범이야. 저 경찰들이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내 말 한마디면 너는 현장에서 사살될 수도 있다니까요. 별장 외곽 확성기 소리가 서재 안까지 울려 퍼졌어요. 안에 있는 용의자 강도연은 들어라. 인지를 석방하고 무기를 버린 채 밖으로 나와라. 거부할 시 사격하겠다. 오세령이 유나를 품에 안고 서재로 달려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여기 한태준이 진짜 범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별장 밖은 이미 태준의 손길이 닿은 경찰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죠. 강도연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결심한 듯 오세령에게 서류 가방을 넘겼습니다. 회장님, 유나 양 데리고 지하 동굴로 다시 가세요. 박 선장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증거들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오세령이 강도연의 옷소매를 잡으며 울먹였어요. 도연 씨는요? 도연 씨는 어떻게 하고요? 같이 가요, 제발. 강도연은 오세령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을 벌어야 해요. 그래야 회장님이 무사히 빠져나가서 진실을 밝힐 수 있죠. 한태준 저놈이 보는 앞에서 제가 잡혀주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야 저놈이 방심할 테니까요. 강도연은 서재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오세령과 유나를 비밀 통로 안으로 밀어 넣었죠. 가세요. 어서. 비밀문이 닫히는 순간 서재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도연은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무릎을 꿇었죠. 경찰들이 도연의 등을 거칠게 누르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태준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경관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 위험한 놈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은 어디 있나요? 저놈이 숨긴 모양인데 빨리 찾아주세요. 강도연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태준을 노려보며 낮게 의조렸죠. 한태준,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네가 수장시킨 그 진실들이 곧 내 목을 조르게 될 거다. 경찰들이 강도연을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별장 밖 쏟아지는 빛 속에서 강도연은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졌죠. 멀리 어두운 해안가 절벽 아래로 작은 배 한 척이 은밀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강도연은 그 배를 보며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별장 발코니에 서서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와인 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세령이 가져간 그 서류들이 자신의 목숨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위 오세령은 유나를 꼭 껴안은 채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어요. 가슴에 품은 서류 뭉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취조실의 천장등이 강도연의 머리 위에서 위태롭게 깜빡거리며 기분 나쁜 기계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딱딱한 의자에 앉은 강도연은 정면에 앉은 정 형사를 무표정하게 응시했죠. 정 형사는 담배를 피워 물려다 말고 강도연의 얼굴 앞으로 수사 자료를 거칠게 내던졌어요. 그 서류 뭉치 위에는 현행범이라는 붉은 낙인과 함께 강도연이 별장에서 체포되던 당시의 처참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도연 씨, 당신 인생 참 파란만장하네요.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 어쩌다 재벌 회장 납치범이 됐습니까? 순순히 불어요. 오세령 회장 어디에 숨겼어요? 정 형사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윽박지르자 강도연은 갈라진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며 입술에 맺힌 핏자국을 하찼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구한 겁니다. 그 여자 한태준에게 죽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정 형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의자를 뒤로 쭉 빼고 앉았어요. 구해. 한태준 전무가 당신 처벌해달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당신이 그 여자 데리고 있으면서 주식 포기 각서 쓰라고 협박했다는 증언이 벌써 다 나왔단 말이에요. 강도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시각 오세령은 박 선장의 낡은 어선 창고 바닥에 유나를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어요. 박 선장은 조타실에서 레이더를 확인하며 조급한 목소리로 외쳤죠. 회장님, 지금 포구마다 검문이 장연이 아니오. 일단 내륙으로 들어가야겠소. 도연이가 말한 성산의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오. 오세령은 유나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박 선장을 향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성산의 사자요? 그게 누구예요? 도연 씨는 지금 잡혀갔는데 우리가 누굴 믿어야 하죠?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요? 박 선장은 낡은 키를 꺾으며 낮게 은조렸어요. 죽은 도연이 동료의 아버지요. 한태준 그 인간 때문에 아들을 잃고 평생을 숨어 사는 양반이지. 그 양반이라면 우리가 가진 이 서류들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거요. 배는 파도를 가르며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고 잠시 후 외딴 포구의 허름한 민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온 인물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박 전 선장이었죠. 박 전 선장은 오세령의 품에 안긴 유나와 피 묻은 서류 가방을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연이가 결국 큰일을 냈구만. 들어오시오. 여긴 한태준의 개들도 함부로 발을 못 붙이는 곳이니까요. 방 안으로 들어온 오세령은 박 전 선장이 내민 낡은 일기장을 펼쳐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곳에는 10년 전 선박 침몰 사고 당시 한태준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러 결함 있는 부품을 썼다는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죠. 오세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 전 선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요? 한태준이. 우리 아버지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요? 박 전 선장은 곰방대를 입에 물며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오선대 회장님은 전혀 몰랐던 일이요. 그걸 나중에 알고 태준이를 내치려다 도리어 사고를 당하신 거지. 내 아들은 그 비밀을 지키려다 바다 밑바닥에서 눈도 못 감고 죽었소. 오세령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눈물을 쏟으며 유나를 더욱 세게 안았습니다. 한편 경찰서 취조실의 문이 열리며 한태준에게 매수된 정 형사가 다시 들어와 강도연의 멱살을 잡았어요. 정 형사는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강도연의 배를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며 낮게 속삭였죠. 강도연, 너 하나 죽는 건 일도 아니야. 오세령이 가져간 서류 어디 있는지 말해. 그럼 내 목숨줄은 살려줄 테니까요. 강도연은 입안에 고인 피를 형사의 얼굴에 뱉으며 사납게 웃어 보였습니다. 한태준한테 전해. 바다 밑에 가라앉은 진실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그 증거들이 지금 당신들 목을 죄고 있을 거야. 정 형사가 분노하며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 취조실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해군 선후배 다이버들을 이끌고 경찰서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든 채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부당 체포 중단하라. 산업잠수사의 영웅 강도연을 즉각 석방하라. 세령그룹 한태준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다이버들의 거센 함성이 경찰서 벽을 타고 취조실 안까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던 서장이 급히 취조실로 들어와 정 형사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만둬. 지금 밖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나가고 있어. 이 사람 몸에 멍 하나라도 생기면 우리 다 끝장이야. 강도연은 수갑을 찬 채로 멀리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목소리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같은 시각 민가에서 휴식을 취하던 오세령은 유나의 비명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유나가 건네준 태블릿 화면 속에는 한태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을 흘리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제 아내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망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납치범 강도연은 돈을 요구하며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유나야, 아빠가 곧 구해줄게. 오세령은 태준의 뻔뻔한 연기에 몸을 떨며 박 전 선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인간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어르신, 도연 씨가 말한 그 좌표로 가야겠어요. 거기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거가 있다고 했죠? 박 전 선장은 벽에 걸린 낡은 잠수복을 내리며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소. 태준이가 이미 그 좌표에 사람들을 보냈을 거요.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하오. 오세령은 유나를 박 선장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자신도 도연의 여분 잠수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오세령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해져 있었죠. 경찰서 이송 차량에 오르던 강도연은 차창 밖 하늘을 보며 세령이 무사히 좌표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진실을 향한 두 갈래의 길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한태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세령은 배에 오르기 전 유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 금방 올게. 저기 계신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이제 다 끝날 거야. 유나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오세령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꼭 조심해야 해. 그 아저씨도 꼭 구해야 해. 오세령은 눈물을 삼키며 배의 갑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박 선장이 엔진을 걸자 낡은 어선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밤바다로 나아갔죠. 파도는 아까보다 훨씬 높아졌고 차가운 바닷물이 갑판 위로 들이쳤어요. 하지만 오세령은 선실로 들어가지 않고 조타실 옆에서 바다를 노려보았습니다. 한태준, 당신이 숨기려던 그 어둠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아버지가 남긴 진실이 당신을 어떻게 삼키는지 지켜봐요. 박 선장은 거친 파도를 넘으며 오세령에게 산소통과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저기 좌표 근처에 불빛이 보입니다. 벌써 태준이 놈들이 도착한 모양이요. 우리가 잠수해서 먼저 찾아야 하오. 오세령은 차가운 고무 잠수복에 지퍼를 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는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과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잠들어 있었죠. 강도연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듯 이제는 자신이 그 진실을 구해내야 할 차례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강도연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동료들의 구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형사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오갔죠. 강도연은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주머니 속에 몰래 감춰두었던 작은 금속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다음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세령 씨, 당신을 믿습니다. 바다는 절대로 진실을 영원히 가둬두지 않으니까요. 검은 파도가 어선 옆구리를 세차게 때렸고 오세령은 마스크를 눌렀으며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둠이 삼킨 바다 아래 진실의 빛이 희미하게 명멸하고 있었죠. 오세령은 거침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수면 위로 퍼지는 물보라는 거대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박 선장은 무전기를 들고 철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철수야, 지금 회장님이 입수하셨다. 경찰서 쪽 상황은 어떠냐? 도연이 빼낼 준비됐어? 철수는 경찰서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비 끝났습니다. 해군 선배들이 뒷문 쪽 전력 차단할 겁니다. 도연이 나오자마자 바로 좌표로 쏠게요.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철수는 전화를 끊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경찰들은 시위대에 정신이 팔려 뒷문 쪽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죠. 철수는 검은 마스크를 고쳤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유치장 안의 강도연은 갑자기 꺼진 전등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의 약속된 신호였죠. 그는 신속하게 유치장 문을 따고 나와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군 출신 동료들이 건네준 옷을 갈아입고 그는 경찰서를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이제 시작이다. 한태준, 네가 만든 그 감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강도연은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올라타 풀 가속을 밟았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진실이 잠든 그 좌표였습니다.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거칠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바닥 오세령은 강력한 라이트를 비추며 해저 동굴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산소 호흡기에서 새어나오는 공기방울 소리만이 고요한 심해를 채우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태준이 보낸 잠수사들의 라이트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세령은 숨을 죽이고 바위 틈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금속 탐지기와 인양 장비들이 들려 있었어요. 태준 역시 다급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세령은 아버지가 알려준 비밀 좌표의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선박의 답 모양이 새겨진 작은 돌덩이였죠. 오세령은 그 돌을 치우고
그 아래 묻혀있던 방수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가방을 품에 안는 순간 태준의 잠수사들이 오세령을 발견하고 작살총을 겨누었습니다. 오세령은 죽기 살기로 오리발을 저으며 해수면을 향해 솟구쳤어요. 뒤에서 작살이 쌩하며 지나가는 진동이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아버지. 당신의 목숨과 맞바꾼 이 진실, 제가 꼭 세상에 알릴게요. 수면 위로 튀어오른 오세령을 향해 박 선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간신히 배 위로 올라온 오세령은 가방을 꽉 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뒤따라 올라온 태준의 잠수사들이 배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강도연이 탄 쾌속정이 파도를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강도연은 배 위에 서서 태준의 무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부 물러나. 이미 경찰청 본청에 모든 자료가 전송되고 있다. 당신들 주의는 이제 끝났어. 강도연의 등 뒤로 수십 척의 민간 다이버 어선들이 횃불을 밝히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팀이 아니라 10년 전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결성한 연대였죠. 바다 위는 수많은 불빛으로 가득 찼고 태준의 하수인들은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세령은 강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도연 씨 찾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진짜 증거를요. 강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 어둠을 걷어낼 시간입니다. 두 사람은 박 선장의 배 위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가고 마침내 진실의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었죠. 그들의 뒤로 펼쳐진 수많은 어선들의 불빛은 마치 밤바다의 핀 꽃처럼 아름답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 마의 해역이라 불리는 유령암초 인근은 거대한 파도가 집어삼킬 듯 넘실대고 있었어요. 박 선장의 낡은 어선 갑판 위에서 오세령은 산소통의 압력을 점검하며 검은색 잠수복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죠. 차가운 밤바람이 뺨등을 스칠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가슴속에 품은 아버지의 유언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선장이 조타실 창문을 열고 바다 저편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회장님, 저기 보세요. 한태준이 보낸 고속정들이 벌써 도착했소. 저놈들 손에 증거가 들어가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요.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세 척의 고속정이 날카로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바다 표면을 훑고 있었죠. 오세령은 마스크를 눌렀으며 박 선장에게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장님, 저를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진실이에요. 절대로 저 괴물 같은 놈들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오세령은 거침없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수면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방이 고요한 심해의 정적으로 바뀌었죠. 입안으로 느껴지는 짠물과 수압이 온몸을 조여왔지만 오세령은 강력한 라이트를 켜고 암초 아래를 샅샅이 뒤졌어요. 수심 20m, 30m 아래로 내려갈수록 산소 호흡기에서 새어나오는 공기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위쪽에서 여러 줄기의 라이트 불빛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죠. 한태준이 고용한 전문 다이버들이 작살총을 든 채 오세령을 추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세령은 숨을 죽이고 거대한 해조류 숲 사이로 몸을 숨기며 아버지가 알려준 표식을 찾았습니다.
바위 틈새에 반쯤 묻힌 채 이끼가 낀 낡은 납 모양의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죠. 오세령은 떨리는 손으로 바위 밑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는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모래 속에 묻혀있던 은색 티타늄 상자가 라이트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죠. 상자를 품에 안는 순간 뒤를 쫓던 다이버 하나가 오세령의 다리를 낚아채며 작사를 겨누었습니다. 오세령은 필사적으로 몸등을 비틀며 다이버의 마스크를 발로 차냈어요. 공기방울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혼란을 틈타 오세령은 수면을 향해 오리발을 힘차게 저었습니다. 폐가 터질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지만 여기서 멈추면 모든 진실이 다시 수장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순간 박 선장이 내민 갈고리를 잡고 간신히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세척의 고속정이 박 선장의 어선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고속정 갑판 위에 선 한태준이 확성기를 들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오세령, 그 상자 이리 내놔. 네가 그걸 가지고 육지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넘기지 않으면 배째로 수장시켜 버리겠어. 한태준의 명령에 고속정들이 어선을 향해 서서히 간격을 좁히며 충돌할 기세를 보였죠. 오세령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상자를 품에 꼭 안고 한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한태준, 당신이 죽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바다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 당신의 가짜 왕국은 끝이야. 한태준이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발사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 거친 엔진 소리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강도연이 몰고 온 쾌속정이 파도를 집어삼킬 듯 나라와 한태준의 고속정 사이를 파고들었죠. 강도연은 배 위에 우뚝 서서 한태준을 향해 조명탄을 쏘아 올리며 외쳤습니다. 한태준, 내 놈의 시간은 여기까지다. 지금 내 뒤를 봐라. 네가 수장시킨 사람들의 가족들이 오고 있어. 강도연의 말대로 어둠 속에서 수십 척의 어선들이 횃불을 밝히며 거대한 원을 그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10년 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도연의 동료 다이버들이 연대하여 바다를 가득 메운 것이죠. 수많은 불빛이 바다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자 한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뭐해? 당장 저 상자 빼서 싸버리란 말이야. 한태준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해경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한태준의 고속정을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해경의 경고 방송이 바다 위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죠. 한태준 전무, 당신을 살인 및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십시오. 오세령은 강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닷물에 젖어 만신창이가 된 서로의 모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죠. 강도연이 오세령의 배로 뛰어올라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세령 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오세령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티타늄 상자를 강도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태준이 숨기려 했던 살인 공모 녹취록과 비자금 이중 장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해경들이 고속정에 진입하여 한태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때 그는 허망하게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잠수사 놈이랑 미친 여자한테 당하다니. 한태준이 끌려가며 발악했지만 이미 여론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진실을 목도하고 있었죠.
유가족들은 바다 위에서 통곡하며 죽은 이들의 이름을 불렀고 도연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세령은 강도연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멀리 떠오르는 새벽빛을 보았어요. 도연 씨, 저 빛이 보여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진짜 세상의 빛인가 봐요. 강도연은 오세령의 젖은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보입니다. 이제 아무도 세령 씨를 가두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켜낸 빛이니까요. 두 사람을 태운 배는 수많은 유가족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포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심해에 잠겨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며 10년의 어둠이 걷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해졌고 수평선 너머로 눈부신 태양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 앞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분노한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태준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리자 달걀과 밀가루가 사방에서 날아와 그의 구겨진 명품 정장을 하얗게 뒤덮었죠. 그는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여전히 오만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이거 나요. 다 조작된 거야. 미친 여자가 돈에 미친 잠수사랑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 나라 경제에 기여한 게 얼마인데 감히 나한테 이래. 하지만 검찰이 이미 티타늄 상자 속에서 나온 10년 전 살인 공모 녹취록과 비자금 장부를 증거로 채택하자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한태준의 뻔뻔한 태도에 통곡하며 바닥을 쳤고 정 형사를 비롯한 부패 경찰들도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숙였죠. 같은 시각 오세령은 정갈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세령그룹 본사 대강당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휠체어에 앉아 아직 기력을 회복 중인 강도연과 든든하게 곁을 지키는 딸 유나가 함께했죠.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임직원과 기자들 앞에서 오세령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숨을 깊게 몰아쉬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제가 사랑했던 집과 요트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남편이 제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웠죠. 하지만 진실은 바다 밑바닥에서도 썩지 않고 살아남아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냈습니다.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에 휩싸였고 오세령은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유나의 맑은 눈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오늘 이 시간부로 한태준 전무를 비롯해 그의 악행에 가담하고 방조했던 모든 임원을 해임합니다. 또한 10년 전 억울하게 수장된 잠수사 유가족분들께 그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전면적인 피해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그룹의 돈은 이제 누군가의 욕망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의 눈물을 닦는 데 쓰일 것입니다. 오세령의 선언이 끝나자 강당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소리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도연은 휠체어에 앉은 채 그런 오세령을 대견한 듯 바라보며 옆에 서 있던 철수의 손을 꽉 잡았죠. 형, 이제야 진수랑 동생들한테 면목이 서네요.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이제야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철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강도연의 어깨를 투박하게 툭 치며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임마. 네가 결국 해낸 거야. 그 무식한 한태준 놈이 너 같은 고집불통 잠수사한테 당할 줄 꿈에나 알았겠냐? 진수도 하늘에서 술 한잔하고 있을 거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한태준의 비자금 창고였던 수십 개의 유령회사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가 매수했던 부패 경찰들과 정계 인사들도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광경이 매일 뉴스 일면을 장식했죠. 오세령은 재판이 끝난 뒤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티타늄 상자 속에 간직되어 있던 낡은 나침반을 묘비 앞에 놓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이제는 저 나쁜 사람들 다 죗값 받게 했으니까 거기선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저랑 유나, 이제 절대 울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요. 유나도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 예쁜 국화꽃 다발을 놓으며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어요. 엄마, 할아버지도 다 알고 계실 거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 지켜보셨을 거야. 이제 도연 아저씨도 재활치료 잘 받고 있잖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그치? 오세령은 유나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보이는 푸른 제주 바다를 향해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편 병원 재활센터에서 힘겹게 걸음마 훈련을 하던 강도연에게 세령그룹 법무팀 직원들이 정중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세령 회장의 친필 서명과 직인이 찍힌 두툼한 서류 가방을 강도연의 재활보조기구 위에 올려두었죠. 강도연 대원님, 오세령 회장님이 전하시는 진심 어린 선물입니다. 제주 전역의 해양 구조와 잠수사 안전을 책임질 강도연 구조재단 설립 기금과 본부 부지 기증서입니다. 회장님께선 대원님이 직접 운영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한참 동안 묵묵히 내려다보다가 창밖 병원 정원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오세령과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햇살 아래서 손을 흔들며 도연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연은 지팡이를 짚은 채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죠. 그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물리치료사의 손길을 정중히 사양하고 오직 자신의 의지와 근육의 힘으로 한 걸음씩 그녀들을 향해 내디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세령씨.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가두는 게 아니라 함께 자유를 향해 걸어갈 차례니까요. 감옥 독방에 갇힌 한태주는 매일같이 벽을 긁으며 세령과 도연의 이름을 저주했지만 차가운 철문 너머론 누구도 그의 악에 바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고 움켜쥐려 했던 권력과 돈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흘러가기 시작했죠. 피해 정사는 그 과정이 잔혹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정의라는 이름의 열매를 맺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살이 돋게 했습니다. 제주의 푸른 파도는 이제 슬픔의 곡소리가 아닌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해안가의 검은 현무암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오세령은 병원 정원으로 마중 나온 도연의 투박한 손을 맞잡으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경영인의 모습으로 우뚝 섰습니다. 재판정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끌려가던 한태준의 마지막 비명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없었죠. 철수는 수리점 문을 닫고 도연의 구조재단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그동안 모아두었던 잠수 장비들을 깨끗하게 닦아 정리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진수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야, 봤지? 세상이 아무리 썩었어도 바다는 속이지 않더라. 이제 내 이름 걸고 제대로 된 구조대 만든다니까 거기서 구경 잘해라. 알았냐? 오세령은 그날 저녁 유나와 함께 도연의 병실을 찾아가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며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의 사내 진미보다 낡은 병원 테이블 위에서 나누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한 그릇이 그녀에겐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성찬이었죠. 도연 씨,
내일은 의사 선생님이 휠체어 없이 산책해도 좋대요. 우리 같이 바다 보러 갈까요? 세령의 물음에 도연은 밥그릇을 비우고 투박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요트 위가 아니라 우리 발로 밟는 모래사장에서 그 바다를 보고 싶네요. 두 사람의 대화 위로 제주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길었던 복수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연대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만든 보이지 않는 창살은 완전히 부서졌고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진실이라는 이름의 항로만이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산 일출봉 너머로 붉게 타오르던 태양이 바다 밑바닥으로 서서히 몸을 감추며 제주 바다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해안선을 따라 길게 뻗은 산책로 끝자락에는 새로 완공된 강도연 해양구조센터의 하얀 건물이 등대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개소식을 앞둔 센터 앞마당에는 화려한 화환 대신 실종자 가족들이 보낸 감사 편지와 소박한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오세령은 격식을 갖춘 정장 대신 편안한 아이보리색 니트와 베이지색 스커트 차림으로 센터 내부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는 도연이 직접 깎아 선물한 투박하지만 정교한 조개껍데기 목걸이가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님, 아니 이제 센터장님,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여기 구조용 드론 배터리 점검 다 끝났습니다요. 철수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외치며 새 작업복 지퍼를 치켜 올리고 조타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철수는 이제 도연의 든든한 오른팔이자 센터의 사무국장이 되어 낡은 수리점 대신 바다를 지키는 관제탑을 지키고 있었죠. 오세령은 철수의 농담에 수줍게 미소 지으며 센터 2층 테라스에서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단단하게 두 발로 땅등을 딛고 서서 망원경으로 수평선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의 구릿빛 얼굴에는 과거의 날선 긴장감 대신 바다를 닮은 깊고 평온한 여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바람이 제법 차요. 내일 개소식인데 몸 관리 잘해야죠. 재활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세령이 걱정스러운 듯 도연의 어깨에 두툼한 겉옷을 걸쳐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세령의 손을 가볍게 맞잡으며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바람은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게 하거든요. 세령 씨 덕분에 다시 바다를 사랑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바람이 싫을 리가 있나요? 도연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대답에 세령은 그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요트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혀 죽음만을 기다리던 3년 전의 오세령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그룹의 회장이기보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남자의 파트너로서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나는 센터 마당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해양 정화 캠페인 포스터를 붙이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유나는 아빠라고 믿었던 한태준의 배신으로 입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도연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격려 속에서 치유해 나갔습니다. 유나는 이제 카메라를 들고 제주의 해녀들과 잠수사들의 삶을 기록하는 청년 작가로 성장하여 첫 전시회를 준비 중이었죠. 엄마,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내일 전시회 포스터 메인 사진. 제가 찍은 아저씨 잠수하는 모습으로 결정됐어요. 유나가 활기차게 계단을 뛰어 올라와 태블릿 화면을 두 사람 앞에 들이밀며 자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거친 파도를 뚫고 수면 위로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도연의 역동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지만
세령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멋지네. 아저씨의 그 용감한 순간을 아주 잘 포착했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뿌듯해 하실 거야. 세령의 말에 유나는 밝게 웃으며 다시 친구들에게 달려갔고 센터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독방 안에서 한태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변호사를 부르라고 고함을 지르고 벽을 손톱으로 긁어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정적뿐이었죠. 세령이 보낸 최후 통보 서류에는 그가 은닉했던 해외 비자금까지 전액 몰수되어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귀속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주는 자신이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권력과 돈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미친 듯이 웃다가 이내 절망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가 수장시켰던 수많은 진실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 되어 그를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에요. 밤이 깊어지자 도연과 세령은 센터 근처 포장마차에서 박 선장과 철수와 함께 소박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비싼 샴페인이나 와인 대신 노란 주전자에 담긴 막걸리와 갓 잡아 올린 해산물 안주가 상위에 올랐죠. 박 선장은 기분이 좋은지 연신 잔을 비우며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내가 30년 넘게 배를 탔지만 오늘처럼 마음 편하게 술 마셔본 적이 없소? 우리 선대 회장님 한도 풀렸고 내 동료들도 이제 바다 밑에서 편히 눈 감았을 거요. 박 선장의 말에 도연은 말없이 잔을 들어 올리며 먼 바다를 향해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물속에서 자신의 산소 호흡기를 밀어주며 마지막 눈인사를 건넸던 동료 진수의 모습이 떠올랐죠. 도연은 이제 그 기억이 아픔이 아니라 남은 이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승화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세령 씨, 고맙습니다. 저를 다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줘서요.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도연이 잔을 내려놓으며 세령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세령은 도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리며 화답했어요. 아니요, 도연 씨. 저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 올려준 건 도연 씨예요. 당신의 그 거친 손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차가운 요트 안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낸 구조 신호였던 것 같아요. 철수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짐짓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아이고, 여기 염장이 너무 짜서 안주가 필요 없네. 자자, 우리 내일 개소식 성공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강도연 구조센터, 영원하라. 네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밤바다의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령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아 눈을 감고 제주의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권력의 정점에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삶보다 이렇게 낮은 곳에서 마음 맞는 이들과 온기를 나누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조센터의 깃발이 제주의 거센 바람을 받아 힘차게 펄럭이며 개소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구조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도연은 센터장으로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주머니에 넣고 오직 가슴속에 있는 진심만을 청중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바다는 정직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아끼고 지키는 만큼 바다도 우리를 품어줍니다. 하지만 바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어둠입니다. 우리 센터는 그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소중한 생명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건네는 이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구원의 밧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연의 연설이 끝나자 일출봉을 뒤덮을 듯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세령은 관중석 맨 앞줄에서 눈물을 닦으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늘에서는 오색 풍선 대신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오르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죠. 행사가 끝난 뒤 도연과 세령은 센터의 첫 구조 보트인 자유호를 타고 단둘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요트처럼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작은 보트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배보다 견고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도연은 직접 키를 잡고 세령이 처음 갇혀있던 그 요트 정박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감시하는 경비원도 차가운 창살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어선들이 그물을 손질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도연 씨, 저기 봐요. 이제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세령이 보트 난간에 기대어 은빛으로 부서지는 물결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보트를 잠시 멈추고 세령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세령 씨,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전담 다이버가 되어 언제든 수면 위로 끌어올려 줄 테니까요. 도연의 고백에 세령은 그의 품등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수평선을 향해 보트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구쳐 올랐던 그날의 구조 신호는 이제 서로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등불이 되어 앞길을 비추고 있었죠. 제주의 푸른 물결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듯 바지런히 해안가를 오갔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여왕과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잠수사는 이제 바다라는 거대한 대지 위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로 길게 이어지는 물보라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내며 끝없이 뻗어나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건네진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마음을 구한다. 이 웅장한 진리의 문구와 함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에 실려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세령은 도연의 손을 맞잡고 지평선 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고마워요, 나의 잠수사님. 이제 우리는 정말 자유해요. 도연은 그녀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령 씨.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을 태운 자유호는 붉게 물든 바다 너머로 조용히 나아갔고 제주의 하늘에는 첫 번째 별이 밝게 빛나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태양이 비추는 그곳에서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차가운 요트의 창살 안에 갇혀 죽음만을 기다리던 오세령 회장과 바다 밑바닥에서 동료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던 강도연 대원.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기까지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손길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고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라도 세상을 뒤바꿀 거대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태준이 휘둘렀던 그 서슬퍼런 권력도 결국 바다가 간직해온 진실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거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 답답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구조 신호를 보낸다면 언젠가는 강도연 대원처럼 묵묵히 손을 내밀어줄 인연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오세령 회장이 되찾은 그 눈부신 새벽빛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삶에도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